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 항목을 구해 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 하시면 생각나는 거가 제표가 생각이 나죠. 재무제표 하면은 재무제표 5가지.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가 있고요. 변동표. 다섯 번째가 주석.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번은 일정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가 되겠고, 세 번째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 동안에 우리 회사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표. 그러면은 이건 현금이니까 현금 흐름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4번 이것도 기간이 나왔고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내역에 대한 정보니까 이거는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서 1번, 3번, 4번은 다 재무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이겠고요. 2번 그래서 요거는 2번은 사업 부서별로 손익 정보니까 요거는 바로 관리회계 가 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조그만한 의미로, 조금 의미로 보시면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 되겠습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있고요. 그 중에 매출 원가를 빼시면은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이 매출 총이익 중에서도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판관비를 딱 거니 빼시면은 영업하고 관련된 영업이익이 나와요. 거기다가 영업 외 수익은 더해 주시고요. 누굴 빼신다? 영업의 비용을 빼시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기순이익이 이 부분에서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835번 해서요. 이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시 분계가 차변에 대손 삼각비라고 분계를 하시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계를 하시기 때문에 이 대손 삼각비 코드 번호가요. 800번대 835번입니다. 고로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손삼각비가 이쪽에 반영이 되다 보니 나머지 이쪽에도 이쪽에도 다 연결이 돼 있지만 누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위쪽하고는 상관이 없죠. 고로 이 매출 총이익하고는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면은 매출 총이익이 되겠다. 는 것입니다. 답이 1번이죠. 1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왜 답이 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자본의 분류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쭉 그려갖고 보시면요. 재무상태표는 식구가 세 식구죠. 자, 밸런스 시트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 그렇게 하고 자본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은 다시금 나눴을 때 5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자본조정 있겠고요. 그 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 있겠고 나머지 5번째가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요. 이 자본잉여금은 대표적으로 주, 감,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얘는 줄여갖고 뭐라고 보실 수 있다? 주, 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자기주식 처분해갖고 생긴 이익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어요. 주감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자본 조정도 주, 감, 여기도 자
자,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여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여기는 감자, 차, 손이 되겠고요. 자기 주식 처분해갖고 손실 생겼고 자기 주식 이러한 것들 자체는 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항목이 되겠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하시면 생각나야 되는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평가해가지고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주, 감, 자 해서 얘네들은 다 뭐에 속하는 항목들이다. 이 세 가지는 밑에 하단 쪽에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그렇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4번입니다.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입니다. 자, 언제를 수익 인식 시점으로 잡을 것이냐. 일단 상품권 매출입니다. 상품권 매출은 언제로 보신다?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그쵸?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에요. 상품권을 판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 매출 해갖고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되겠다. 이 단기 할부 판매는요, 무조건 무슨 기준이다? 인도 기준입니다. 단기 할부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대금을 몇 번 나눠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물건 나가면 판 걸로 보고 자, 매출로 인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그쵸? 위탁자가 자, 수탁자가 부탁을 받은 사람이죠. 판매를 부탁받은 사람이 판매했습니다 라고, 그쵸? 판매한 시점에서 제3자에게 판매했다고 했을 때 그때를 수익으로 보는 것이니까 3번이 틀렸네요.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닙니다. 제3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고요. 시용 판매 같은 경우는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매입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매입 의사 표시했을 때가 바로 수익 인식 시점이 되겠습니다. 잘못 설명된 것은 3번이다. 자, 5번 되겠습니다. 5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잘못. 자, 일단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는 크게 개별법이 있겠고요. 개별법. 그 다음에 선, 이, 총, 후 해가지고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파는 선입선출. 자, 이동평균, 총평균. 그 다음에 후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 단가를 합산하거나 뭐 평균 내거나 그러질 않죠. 그래서 얘는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이 아주 잘 되죠.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단가가 그때 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고 수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당기순이익을, 즉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해 주는 거가 바로 선입선출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 이, 총, 후 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지금 표시해 주는 방법이 바로 선입선출법이에요. 총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 자, 이거는 이동할 때마다 평균 내는 이동평균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이건 이동평균법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후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뒤에 들어온 후입 한 것부터 먼저 파는 거니까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는 반대지요. 맨 처음 구입했던 물건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량 흐름과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도 설명은 지금 맞는 설명을 해놨어요. 자, 고로 답은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6번입니다. 6번. 자, 6번에 보시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보자. 일단 감가라는 것은 뭐다? 가치감소입니다. 감가하면은 가치감소.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없어지는
그래서 만약에 B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비용, 그렇게 되는 거죠. 가치감소로 없어지는 비용이다 해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그랬는데 벌써 바뀌었죠. 순서가 얘네들은 서로 바꿨다. 그래서 정률법이 초기에 감가상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요.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시키는 것입니다. 2번 정률법은 내용 연수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매 기간 동일하게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정액법 상각이 되겠고요. 3번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이 아니죠. 비용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마다 우리가 감가상각비 해갖고 그때마다 비용 잡지 않습니까? 매 회계 기간마다 해서 잡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네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자, 한번 구입했을 때 그 금액을 일시에 다 비용화하는 게 아니고 매 기에 나눠 가지고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되겠고요. 4번이 그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하겠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구하는 문제였으니까요. 7번에서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 굉장히 쉬운 문제인가요? 일단 여기 영업외라고 그랬습니다. 영업외, 장사하고 관련이 없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영업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흔히들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빼시면은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그래서 이거를 딱 빼시면은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보통은 800번대 경비가 되겠어요. 800번대 경비. 대표적인 거가 뭐 급여라든가 해서 끝에가 비, 료, 급, 세 해서요. 비로 끝나는 거, 급료, 급여, 뭐 세로 시작하는 비료급세 해서 세금과 공가.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영업외, 여기 보시면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인 것들 대부분이 보시면 첫 번째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해서 돈놀이를 조금 해갖고 재미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로 하시는 거가 뭐다? 주식 투자죠. 이 주식하고 관련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해가지고 이익이 생길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시는 거가 뭐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여기 평가도 들어가 있는데 평가도 마찬가지로 영업외하고 관련된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있고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는 자, 재무상태표에 자본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 5가지 자본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대표적인 거가 주, 감, 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자기주식 처분 이익,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은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 하면은 현금화하기 쉬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현금화하기 하기 쉬운 것부터 배열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는 요거는 부채가 나왔습니다. 부채, 유동부채가 있겠고 크게,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하면은 대표적인 거가 크게 4가지가 있겠죠. 사장, 퇴, 임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입니다. 임대보증금 되겠고요.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이 유동부채에 속하는 부분이 지금 1번 보시면은 매입채무, 이 매입채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여기다 써볼게요. 유동부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도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부채니까 이것도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미지급법인세 이것도 어차피 1년 이내 납부하셔야 되는 부채니까 유동부채예요.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9번에 보시면은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이것도 T 계정을 하나 쫙 그리셔가지고, 저기 제공품 계정입니다. 제공품.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을 제공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초를 남기고 반대편에는 기말을 쓰시면 되겠고,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 단기총 제조 원가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제품 제조 원가, 자 이렇게 들어가요. 고로 이 단기총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가 직접, 그렇습니다.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도 쓸 수 있겠고요. 직접 경비가 있다면 직접 경비도 쓰셔야 되겠는데, 자 때로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어요. 자, 직접이 아닌 애들은 다 제조 간접비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직접 재료비 맞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거 세 가지를 합쳐갖고 뭐라 그런다?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고로 기초 제공품이 여기 있죠? 기초 제공품은 여기 단기총 제조 원가에 들어가진 않죠. 고로 답은 4번이 되겠다. 10번에서는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T계정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자 여기다 넣어주시는 게 좀 빠르겠습니다. T계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T자가 좀 반듯하지가 않고 울퉁불퉁 자, 이해해 주시겠고요. 이 제공품 계정이 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 자 금방 보신 것처럼 기초, 자 차변에 기초가 오겠고 반대편에 자, 기말이 오겠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온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오고요. 이쪽에 단기 여기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쪽에다 쓰시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들어가는 것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렇게 하고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뭘로 볼 수 있다? 단기총 제조 원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누굴 구하는 문제다? 요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고로 기초 제공품이 얼마냐? 100만원 나왔습니다. 100만원. 자, 즉 그어주시겠고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나왔네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여기 들어가진 않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또 이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2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 1000만원이 되겠네요. 고로 현재 이 차변의 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대변의 합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1200만원이 되겠고 자, 이쪽도 이렇게 1200만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가 지금 전체적인 단기총 이 제조 원가 금액이 자 보시다시피 100만원 빼시면요 여기가 1100만원인 거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고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기초 원가잖아요. 기본 원가라고도 하고 이 금액이 700만원이기 때문에 자 1100만원이 되기 위해서 이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라는 얘기니까 결국 여기 금액이 제조 간접비 금액이 400일 때 1100만원 되는 거니까 답은 400만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자, 이렇게 T계정을 넣어갖고 풀면 훨씬 쉬워요. 자, 기초 제공품 차변, 반대편에는 기말 제공품. 자, 차변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된다. 그래서 각각 금액을 넣어보니까 지금 대변에 합이 나왔고요. 차변의 합이 1200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100이더라. 그래서 1100인데 그 중에 여기 있던 기초 또는 기본 원가 700이 지금 현재 알려줬으니까요. 제조 간접비는 400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형태를 나타낸 그림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생산량 나왔습니다. 조업도가 지금 생산량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쭉 위로 올려갖고서는 자, 원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기준,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지가 않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변동비 그랬을 텐데 자,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가지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준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요금이 있고 그 다음부터 변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준 변동비가 되겠다.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고정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준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보시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 올라간다.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거, 이런 현상들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럴 때는 준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이 공장에서 관리하시는 어떻게 보면 책임자분들 100개 생산하면 100개를 생산하면 뭐 100만 원 주고 이렇게 이해가 조금 쉽죠. 이 부분이 100만 원. 여기 200개 생산을 하면은 200만 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준고정비. 고정비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쭉 가는 거 이런 건 고정비가 되겠고 변동비는 처음 여기부터 시작하면 변동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시작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준변동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입니다. 12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말 제공품 수량이 700개입니다. 그랬을 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이 되니까요. 이 700개가 다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때 재료비는 단위당 재료비 원가가 지금 500원씩 계산이 되고 있고요. 500원. 그 다음에 이 가공비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60%만 투입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700개 중에서 60% 정도만 투입을 한 걸로 보셔서 여기에 가공비 단위당 원가 400원 이렇게 곱해 주셔서 이 재료비와 가공비 이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는 것이지요. 57에 35 해서 여기다 35 공이 4개예요. 해서 35만 원 되겠고요. 67에 42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420개 곱하기 자 400원 곱해 보시면 자 000 해서 16만 8천 원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다 더해 갖고 보시면 5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13번 문제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과세 표준입니다. 과표. 자, 세금을 먹이는 대상을 우리가 과표라고 하는데 자, 이때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에서 이 재화에 대한 관세 있지요. 관세까지도 다 뭐 한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흔히 이 관세를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이 금액의 10%가 바로 부가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잘 생각해 보실 거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라든가 대손 금액은 과세 표준에 공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자, 우리 판매 장려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판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자, 보통 때는 다들 뭐 100개 정도밖에 안 팔거든요. 못 파는데 자, 이번에 500개 이상 팔면은 얼마만큼의 판매 장려금을 주겠습니다.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는 이 장려금이나 대손금은 판매한 후에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뭐 한다? 공제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공제한다. 그래갖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판매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그 다음 3번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친인척 간이라든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던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하셔야 되겠고요. 4번 금전 이하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지하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시가로 과세표준 계산을 합니다. 자, 고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4번 되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벌써 보시면 1번이 틀렸다. 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자,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을 하지요. 그랬을 때 이 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인 경우에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이제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중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해당이 됩니다. 자, 국가도 해당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또한 이 그 밖의 단체들도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는 세원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중에 세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가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 해당이 되지요. 물론 이 소득세는 이제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납세지는요. 사업자 단위과세 및 주 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래는 제가 지금 사장으로서 뭐 전주에도 사업장이 있고 가까운 뭐 군산에도 있고 익산에도 사업장이 있다. 그랬을 때는 각각 따로 뭘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금도 각각 따로따로 납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 중에 총괄납부 제도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신고는 따로따로 하되 납부만 총괄하는 총괄납부 제도를 또 두고도 있지요. 그러다가 어차피 사장님이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다? 다 합쳐가지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 전체도 신고도 함께 납부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신고나 납부를 한꺼번에 신고나 납부도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신고는 어떻게 하고 따로따로 하고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총괄하는 거고요. 총괄. 그렇게 하고 이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신고도 따로 납부도 따로 하는 거죠. 일이 굉장히 많겠죠.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아닌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맞습니다. 해서 우리 보통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낸다? 자, 2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몇 기와 몇 기, 1기와 2기로 나눠 가지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각각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7월 25일 이거는 익년 자, 1월 25일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이 과세기간 종료일자까지로 해서 이렇게 과세기간이 된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하고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 1번을 보시면 영세율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벌써 1번이 틀렸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뭐가 이상하느냐? 보통의 경우는요. 소득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하는데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해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라고 하는 부가가치세가 나도 모르게 같이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조금 벌든 상관없이 누구나 무조건 10%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세 부담의 역진입니다. 나아갈 진짜죠. 그런데 역자가 뒤로 갈 역이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면세라고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영세가 아니고 무슨 제도? 면세를 둠으로써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생각나시는 게 뭐 있어요? 기초 생필품 같은 거, 특히 농축, 수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면세되는 재화들이 많이 곳곳에 있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뒀다. 세부담의 역진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둔 제도가 뭐다? 면세 제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영세는요. 자, 뭘 벌어들인다? 그렇죠. 달러. 자,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 직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공급하는 용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